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가이드 MC 자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자원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 네. 뭐 하십니까? 오늘 계획 없습니까? 네, 일단 뭐 방송 뒤에 남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집으로 그냥 가서 키우는 반려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뭐, 가족이니까요. 만나신 분 안 계세요? 근데 뭐 늦은 시간에 끝나니까 일이 다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은 뭐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뭐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인 가정사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고양이하고 관계가 제일 좋기 때문에 둘이 그냥 보낼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하고 화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오늘 0시에 석방이 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집회를 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이 촛불 집회도 열고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뭐 석방은 됐습니다만 아직 치료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병원에는 있는 것이고요. 육성으로 글쎄요. 나중에 치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성이 아니면 뭐 페이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테고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찾아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고 현재는 나는 정치인이다 뭐 이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이틀 전에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책에서 그런데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현재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배신자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게 정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과거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 아버지가 어쨌든 배신당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상당해요. 그래서 배신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박으로 불리고 원내대표까지 했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한테 굉장히 안 좋게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책에 권성동 장제원을 저격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이 두 사람도 배신자예요. 내가 공천까지 줬는데 어쨌든 탄핵 과정에서 제일 앞장섰던 게 장제원 권성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책에다 실명을 적어가면서 얘기한 거고 거기다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일 뭐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큰 영향은 못 미친다. 그거야 뭐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고 이념도 다르고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은 뭐 특별한 인연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권성동, 장제원, 윤석열 후보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면 TK 민심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윤석열 후보가 TK를 찾아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지층 결집을 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조원진 대표가 대표 우리 공화당이 가서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생각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싫은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뭐 대통령 되고 나서 구속시킨 게 아니니까 그 전에 구속된 거잖아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구속된 거니까 거기다가 몸이 아파서 형집 팽정지를 2번이나 신청했는데 그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후보가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쌓여 있을 거다. 그래서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콕 찍어서 저격한다면 TK 민심이 요동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뭐 정치적인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뭐 대독이긴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통해서 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네. 고맙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민주당보다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토론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하기도 하고 가짠타라는 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었는데 토론의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을 내걸면서 이 토론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토론 조건으로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방식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선대위에서 다들 머리를 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낸 전략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좀 나이브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만일 그런 선대위에서 그런 전략을 냈다면 모여가지고 네. 그 선대위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윤핵관 중 일부가 네. 자신의 그냥 생각을 기자들한테 얘기하다가 이게 아마 퍼진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네. 후보가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 민생, 안보, 복지 이런 걸로 토론해야죠. 네. 이건 네거티브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토론하면 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거티브 하면 더 싸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조건을 내건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이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거. 그리고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굳이 지금 소위 말하는 쉰 떡밥이라고 볼 수 있는 대장동을 다시 끄집어가서 언론에 회자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몰라요. 뭐 받지 않을 걸 예상하고 이렇게 던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계속 토론을 좀 피하는 듯한 모양새에서 이 후보로서의 이 자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대장동 의혹으로만 토론한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좀 후보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중도층한테 이게 어떤 소구력을 갖고 있겠냐. 아니거든 마이너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만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 만남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윤 후보를 만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렇게 좀 봉합 없이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중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카리스마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네. 이 대표는 자신이 이제 두 번이나 뛰쳐나왔는데 네. 어쨌든 다시 들어가려고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명분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못 줘요. 오로지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인터뷰에서 이준석대로 선거운동하면 네. 되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다하면 된다. 그럼 이런 시너지 느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시너지 효과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준석한테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양측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봉합 없이 이렇게 간다. 네네. 지금 웃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 윤 후보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는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의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뭐 이러면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었고요. 아니 후보 교체는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정치를 1년 한 것도 아닌데요. 네네. 후보 교체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지금 두 달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내려놓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기다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의원님, 후보님 알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후보 교체론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후보를 못 내려놓겠다는 사람들과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또 싸울 겁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은 계속 웃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사실은 당대표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대변인들 방송에 나가서 계속 후보 교체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네네. 그게 그렇게 얘기해야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현재 생각이 어떤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만날 생각은 없다라고 네, 근데- 하지만 네. 윤 후보가 손 내밀면 만나죠. 그게 명분인데. 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예. 근데 또 윤 후보는 절대 손 내밀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없어 보입니다. 자, 이 후보와 당대표 간의 갈등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게다가 김종인 위원장까지 홍준표 의원을 비판을 했어요.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도 여기다 대고 이제 방자하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아, 당 안에서 지금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이건? 이거는 글쎄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대꾸 안 합니다. 스타일상. 네. 홍준표 의원 바로 받아치죠. 바로 받아치죠. 지금도 바로 네. 받아쳤잖아요. 그렇다면 또 당내분 시끄럽게 보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선거 앞두고 당내 내분, 암투, 권력투쟁 이런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네네.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 내분 먼저 수습해야 됩니다. 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분위기 잡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해 첫날에 PK를 찾을 거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때도 첫 방문지가 PK였습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도 PK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PK 지역이 노무현 문재인 이후로 민주당이 호의적이었잖아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꾸준히 40% 이상을 지지를 했단 말이죠. 네. 같은 경상도여도 TK하고는 다르다. 근데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네. 그 PK에 민주당 구심점이. 네. 대통령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죠. 그리고 차세대 주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달래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PK를 제일 먼저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얻지 못했던 TK에서 25, 30 이상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얻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PK 지역에서 노무현 문재인이 얻은 것만큼 얻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PK 출신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PK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뭐 모든 지역이 다 중하겠습니다만은 네. 게다가 또 열린민주당이랑 합당했잖아요. 열린민주당 당원들 중에 네. 또 PK 당원들이 많아요. 그 네. 경상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네네. 강성 지지자들이 네. 열린민주당을 많이 갈아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합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PK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직 2달이 남은 상황이어서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PK 지역 득표율 이 후보 과연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로 파악해 보건데 뭐 40% 저는 네. 노무현 후보보다는 많이 네네. 얻지 않을까. 문재인 후보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의 목표는 40% 이상 얻는 게 목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대 구상을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정책적 연대를 통한 연정 그리고 통합정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송영길 대표, 이준석 네. 대표, 양당 대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동영 측에서 네. 몇 번 얘기했는데 인터뷰 자제해야 네. 된다고. 그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을 준비하려고 한다. 네. 사실 이런 얘기는 좋아요. 네. 적전 분열, EJ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걸 던져놓으면 알아서 언론이 써주고 알아서 언론이 물어보고 네. 그래서 오늘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예. 사실은 무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기사로 나오는 것 그것도 민주당에서 성공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 연대구상에서 더 나아가 연정을 얘기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게 연정은 굉장한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을 얘기했다가 지지도가 엄청 빠졌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또 노사모
출신 사람들도 노무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이 연정을 던졌다. 거기다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행정 권력은 잡았지만 의회 권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통치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연정을 던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180석이나 있잖아요. 네. 뭐 타로 연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필요성이 그때만 같지 않은데 연정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보와는 뭐 어떤 스킨십이 좀 있어서 나온 결론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게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하고의 연대, 뭐 단일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 띄워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탱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더 띄워줘서 만일 3자 대결로 끝까지 간다면 네. 그러면은 민주당의 승리는 확실히 굳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진짜로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또 구도는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를 민주당으로서는 띄워줄 필요가 없는데 대표가 나와서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난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선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양당에 가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양당의 선대위가 상대 후보 선대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우리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를 네네. 뭐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결국 뭐 끝까지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끝에 가서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면 어느 쪽이든 연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적 높은 지지를 얻고 단일화 시도했었죠. 몇 네. 차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 선거 전에는 제3지대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기대, 지지가 높아요. 네. 그런데 막상 선거 전에 들어가서 단일화 투표를 하게 되면 큰 정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아마 알 거예요. 몇 번 패배해봤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럼 내가 단일화 이번에 내가 아무리 지지 높아도 단일화 들어가서 단일화 열어줘서 하면 또 지겠구나. 그렇다면 정치 인생을 내가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 네. 혹은 이기는 쪽과 손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따오는 방법, 이게 내 정치 인생을 더 좀 넓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마 안철수 후보가 선거 직전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양당에서 콜이 다 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내 몸값을 높여서 어느 쪽 더 높여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그러니까요. 않죠. 이제 막 오르고 있어서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주식도 팔기 힘든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그래서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의 촉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MC 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